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1133회 정책 앤 지식 포럼의 사회를 맡게 된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윤지 교수입니다. 오늘 주제는 한국 공적 개발 원조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방안이고요. 저희 발제는 최영출 교수님께서 먼저 한 30분 정도 넉넉하게 시간을 잡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저희 지정된 토론을 듣고 그 다음에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코멘트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ODA 원조 효과성의 제고 방안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지금 다른 분들하고 같이 논문을 준비하는 그런 단계에 있어서 완성도는 좀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아직 좀 덜 된 거기 때문에 어디 밖으로는 공개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했습니다. 오늘 이제 연구 대상이라든지 또 제목이 이제 원조 효과성이니까 효과성의 제고 방안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지 그런 좀 개괄적인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목차인데요. 목차를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이제 서론에서 좀 연구 배경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간략한 이론적인 얘기들, 그다음에 연구 설계 및 방법, 분석 결과, 제안 이렇게 설정해서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배경인데요. 여기 제가 제출해드린 PPT에 조금 내용을 일부 약간씩 이렇게 바꾼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25년도 한국의 ODA 예산 규모가 6조 한 5천억 정도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 규모 면에서는 한 13위 정도에 들어가고 있는데, 이 사실 6조 5천억이라고 하는 게 적은 돈이 아니죠. 우리나라 25년도 원래 여성부의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한 1조 한 7천억 정도 됩니다. 그거에 거의 한 4배 정도가 되고, 제가 살고 있는 충청북도 청주시 인구가 한 90만 되는데 청주시 전체 예산이 한 3조 5천억 됩니다. 그거에 한 2배 정도 되는 예산이죠. 이게 많은 예산입니다. 총 GNI 대비 ODA 비율이 0.21%로 지금 최근에 이제 높아졌는데, 잘 아시겠지만은 OECD 다크라고 하는 기구에서 권고하고 있는 거는 0.7%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많이 이제 미치지 못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총 규모 면에서는 적지 않은 그런 규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국제 기구에서 여러 가지 평가 같은 게 좀 있는데, 그 평가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ODA 사업이 잘 쓰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국제기구에서 최근에 이런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비교해서 랭킹을 매기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가장 그래도 여태까지 있어 오던 것 중에 제일 많이 인용하던 게 CGD라고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라고, 여기서 QUODA에서 Quality of ODA라고 해서 발표를 해왔는데, 가장 최근 게 2021년도입니다. 2019년도도 있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매기고 있는 게 한 49개 주요 공여기관 중, 여기서 공여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OECD 다크 회원국 더하기 국제기구들을 포함해서 이제 49개 되는데, 그 중에서 한 18위 정도 되는데, 한 중간 정도 이렇게 상위 정도 되죠. 근데 여기서 나온 어떤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딱 ODA 효과성하고 관련되는 그런 거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 ODA 사업의 질적인 측면을, 퀄리티적인 측면을 보는 거라서 다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이런 거하고는 약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프라이오리타이제이션을 그래가서 우선순위, 한국에서 쓰는 돈들이 정말 개도국에 많이, 아주 빈곤한 나라에 많이 갔는지 이제 이런 비율들이 들어가 있고, 또 오너십이라고 그래가지고 개도국의 개도국 입장에서의 주도권 같은, 개도국의 어떤 상황 같은 거에, 제도에 많이 적합하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들어가 있고, 또 트랜스페어런시 같은 게 있고, 이밸류에이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딱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ODA
이펙티브니스라든지 아웃컴이라든지 뭐 아웃풋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딱 관계됐다고 보기는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이렇게 비교하는 그런 단위로 볼 때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다. 근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예산 규모는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적어도 이제 이것도 높여야 될 그런 상황 속에 있다. 그 여러 4개 영역 17개 지표가 있는데 그 속에 이런 그 성과 부분도 일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더 이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고, 그리고 효과성 문제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제기가 되고 있다. 특히 이제 언론 같은 데 보면은 어느 나라에 뭐 어떤 대형 사업을 했는데 이게 성과가 없고 뭐 당초 수요자가 막 얼마 정도 목표를 잡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1%밖에 안 되고 뭐 이런 것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잘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지만은 또 한편 되게 살펴서 우리가 예산도 늘어나고 이런 가운데서 정말 어떻게 하면은 잘 쓰일 수 있을지, 성과를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이제 행정학에 이렇게 몸담고 있습니다만은 행정학 교수들 중에서 이 ODA를 하나의 그 정책으로 보고 정책의 어떤 영역으로 보고 연구를 많이 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도 커지고 있고 개별 부처 이런 데보다 많이 넓어지고 있고 확대되고 있고 그보다 더 크고 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 계신 그 대학원생들 여러분들도 이런 그 ODA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나중에 진로 부분도 이쪽으로 연결해 주는 것도 대단히 필요하다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연구 목적 및 주요 이제 질문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첫 번째로는 이것도 이제 사실 ODA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도 연구를 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아주 다양하게 많이 할 수 있죠. 뭐 여러 가지 통계를 가져다 놓고 할 수도 있고 사례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많이 있는데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여러 다양한 각도 중에 하나의 뭐 각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하는가 하면은 ODA하고 관련된 국내의 학술 논문에서 효과성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논문들이 좀 나와 있을 텐데 그 논문들을 한번 분석을 해보면서 효과성하고 관련된 중요한 변수들이 뭐 어떤 게 있는지, 즉 효과성과 직접 간접으로 관계되고 있다는 얘기는 때로는 촉진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저해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앞으로 이게 효과성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칠 수 있는 거니까 이걸 더 촉진시켜야 되겠다. 또는 부정적인 부분은 이거는 어떻게 그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생각해야 되겠다. 이런 걸 할 수가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효과성하고 관련된 그런 변수들이 어떤 감성적 특성과 경향을 보이는가. 그런 부분들이 부정적으로 쓰이는지 긍정적으로 쓰이는지. 논문 속에서 한국 ODA라고 했을 때 이게 대단히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런 센티멘트 어널리시스라 해서 감성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걸 한번 해보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 ODA 효과성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이 변수들이 있을 때 변수들이 인과관계 구조를 한번 보고 뭐가 원인이 되고 뭐가 결과가 되고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 그래서 향후에 만약에 어떤 그런 것들이 인과관계가 있을 때 어떤 변수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조정을 해서 좀 강화시켜주면은 이게 다른 데 대해서 또 얼마나 영향을 받고 전국적으로 원조 효과성이라고 하는 이런 종속 변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이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4가지로 한번 정해봤는데 저도 그 학술지에 ODA 효과성에 관한 계량적인 분석은 좀 몇 개 써봤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런 분석보다는 약간 감성적인 그런 측면도 한번 고려해서 해볼 때 이것도 의미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4가지 연구 문제를 한번 설정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먼저 이제 효과성이라고 할 때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효과성 그러면은 그 제일 원론 시간에 행정 이념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 effectiveness라고 하면 이거는 목표 달성도를 얘기하잖아요. 목표 달성도. 얼마나 목표를 달성을 잘했느냐. 이게 이제 효과성이죠. 그리고 ODA 사업을 할 때도 거기에 OECD 다크의 6대 기준이라고 해서 즉
적절성, 뭐 일관성, 효과성, 효율성, 지속 가능성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럴 때도 사실은 효과성이라고 하면 목표 달성도를 사실은 의미 이제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그런 일반 시민들이라든지 국민들이 ODA 효과성이 있다라고 할 때 목표 달성도만 의미하는 건 아니고 거의 전반적으로 어떤 성과를 가지고 있는지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는 ODA 효과성이라고 했을 때 딱 그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는 목표 대비 달성도를 의미한 게 아니라 전반적인 어떤 사업의 성과를 얘기하는 걸로 일단 이해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제가 말씀드린 QUODA라고 하는 퀄리티 오브 ODA라고 하는데도 보면은 질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게 effectiveness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효과성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효과성은 전반적인 성과를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요한 방법으로는 이제 감성 분석과 ST, 시스템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요 두 가지 방법들인데 요 두 가지 방법은 여기서 쓰는 것들은 또 ODA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다른 주제에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한 그런 방법들입니다. 우선은 이제 그 학술 논문을 통해서 논문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논문을 이제 그 찾아내야 되고 학술지를 그래서 그게 또 불필요한 뭐 조사라든지 이런 거 정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토픽 모델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적혀 있는데 토픽 모델링 많은 학술지 속에서도 논문 ODA라고 하는 논문 속에서도 거기서 이제 어떤 주제가 이렇게 형성이 될 수 있겠죠. 클러스터링이 될 수 있겠죠. 그 주제를 찾는 거 이게 그걸 토픽 모델링이라고 하는데 요걸 하고 그다음에 감성 분석 및 개수화 그다음에 인과 지도를 그리고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고 시나리오 분석을 한번 해본다. 이런 이제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 이제 연구의 범위와 방법 부분에서는 시간적으로는 그 ODA 학술 논문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고 그것도 제목으로 ODA를 넣는지 키워드도 같이 엔드로 넣을지 이제 이게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나온 논문들은 2010년도부터 2025년 원래 그 1월 정도로 하려고 하다가 더 늘려가지고 2025년 5월 말까지로 해봤습니다. 그 KCI 우리 얘기하면 등재 후보지하고 등재지가 포함되는 거고 2010년은 우리나라가 그 OECD 다크에 정식으로 회원으로 활동한 나라라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논문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너무 많이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해서 돌리는데 적절성 면에서 딱 그 가장 근접하다고 생각되는 1000개의 논문을 이제 뽑았습니다. 1000개의 논문을 1000개의 논문 중에서도 그 여러분들 넷마이너라고 하는 걸 사용해 보셨을 텐데 그 SNA 소셜 네트워크 애널리시스 하는 넷마이너로 하면은 돌리면은 이게 그대로 이제 그 추출이 됩니다. 1000개의 논문 분석을 대상으로 하고 그 중에서도 앱스트랙트를 꺼내서 한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해서 그 전체 문장에 대해서 이제 토픽도 찾고 그 연계성도 찾고 찾아내는 그런 방법이 이제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도출된 언어를 줄여가지고 이제 감성 분석을 하고 그 단어들로 통해서 인과지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걸 통해서 시뮬레이션하는 이런 이제 절차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특히 그 시스템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변수 간의 그 파라메타 설정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 앞에 게 바뀌었을 때 D가 얼마만큼 바뀔지 이게 참 추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선행 연구도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은 이 분야 이제 전문가들이 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 충북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경제학과 교수들 또 ODA 같이 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포커스 그룹 디스커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논의를 하면서 하나하나씩 전해가는 그런 방법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데이터 수집은 이제 여기에 넷마이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했고요. 이거를 여러분들 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거 쓰면 대단히 그 활용하겠는데 아주 좋습니다.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이제 1000개 단위를 했고 제목 속에 이제 그 넣어가지고 이제 뽑아냈고 저자는 한 1,600명이 되는데 그렇더라. 그래서 주로 이제 많이
그 제목 속에 ODA를 했습니다. 제목 속에 ODA 제목 속에 ODA하고 효과성하고 같이 들어간 것만 찾아보니까 너무 적어요, 그게. 예, 그래서 그 과정은 분석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ODA로 쳤을 때 많이 나오니까 거기서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런 내용 속에서 ODA라고 하는 거를 치면은 제목 속에 많이 나오니까 그 문장 속에서도 효과성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끄집어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그다음에 전처리 과정을 거쳤고 했습니다. 뭐 다 이걸 다 말씀드리면 좀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일단 그 다 찾아내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조금 나옵니다만은 이제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온지도 한번 보면서 특히 ODA 효과성이라고 하는 걸로 다 뽑았을 때 거기서 어떤 것들이 토픽으로 묶이는지 그걸 이제 보고 그걸 보면은 효과성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어떤 것들이 주요 쟁점이 되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픽 모델링 분석을 하고 변수 도출을 해봤습니다. 자, 이런 식이거든요. 뭐 워드 클라우드 하면 나오는 건데 이런 식으로 일단은 기초 통계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단어가 빈도가 많은 것부터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효과성하고 관계 안 되는 그런 논문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ODA는 ODA인데 그래서 효과성하고 관계되는 것만 별도로 이제 추려가지고 그 속에서 제한된 그 문장을 가지고 그러니까 효과성하고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그런 문장들만 가지고 이제 중심성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한 31개 정도의 단어가 나왔고 이게 이제 서로 이렇게 얽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는 잘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잘 보이질 않기 때문에 다시 이거를 그 PFNet이라고 그래서 Pathfinder Network이라고 해가지고 간소화 아주 좀 핵심적인 뼈대만 남기고 이렇게 나머지는 가지치기를 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노드가 크면 클수록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고 이렇게 31개가 이렇게 얽혀 있다. 요거 가지고 나중에 어떤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데 쓸 수도 있고 뭐 때문에 문제가 되는지를 계략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요 31개를 가지고 이것도 그 우리가 요인 분석하듯이 팩터 어널리시스 하듯이 이렇게 관계되는 것끼만 별도로 딱 구분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걸 이제 클러스터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요 하나의 그룹 요게 이제 6개 정도로 나누어졌는데 그 그룹으로 이제 효과성에 관련되는 주요한 쟁점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걸 이제 이거를 일단은 보면은 효과성하고 관련돼서 주로 어떤 부분들이 쟁점이고 또 중요한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묶여 있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어디든지 다른 연구에도 다 적용이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 31개 단어들이 과연 ODA, 한국 ODA에 대해서 효과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감성 분석이라고 하는 거를 하는데 요새는 이 AI가 발전이 되면서 너무너무 쉽게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예전에는 한 1, 2년 전만 해도 코딩을 해서 이거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은 코딩을 해달라고 얘기만 하면 코딩 자체를 다 해주고 그리고 심플한 코딩은 그 챗GPT 4o 같은 데서 그대로 해석을 해주는데 조금 복잡한 거는 저는 코랩이라고 하는 걸 쓰는데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코랩이나 코파일럿 같은 데다가 그걸 복사해서 주면은 그대로 그냥 쫙 해석을 다 해줘요. 그리고 그것도 지가 들어가가지고 감성 사전하고 연계해가지고 다 찾아서 다 분석해 주는 데 기가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코딩을 설령 못해도 이렇게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 있다. 그래서 감성 분석을 통해서 해보면은 단어들이 ODA 효과성을 저해하는지 촉진하는지 지금 한국 ODA 효과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이런 걸 볼 수가 있고 또 뒤에 조금 내가 여기 없어서 소개하려고 하는 거는 ODA 이렇게 속에서 한국 ODA에 대해서 외국에서 평가를 했을 때 보건 부분 뭐 예를 들어서 코이카에서 보건, 공공행정, 교육
또 농업 뭐 이렇게 중요하게 나누는데 한국 ODA 부분에 대해서 보건 부분에 대해서 제일 긍정적으로 얘기하는지 농업 부분에 대해서 제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지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 한국하고 중국하고 일본하고 비슷한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감성을 하고 있는지 어떤 나라 거에 대해서 더 좋게 생각하는지 이거를 텍스트로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게 감성 분석입니다. 그래, 그 뒤에 제가 조금 소개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감성 분석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자립, 분담, 뭐 예시를 해봤습니다. 파트너십, 뭐 생태계 등등 중복이라든지 분절 이런 거는 부정적인 거고 예를 들어 뭐 파트너십이라든지 이런 건 좋게 보인단 말이죠. 이것도 감성 개수로 만드는 것도 이것도 제 연구자가 주면서 프롬프팅을 하면서 이걸 한 5점으로 나눠서 해달라. 마이너스 5에서 5까지 해달라. 또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까지 이렇게 해달라. 이것도 제시하면 그대로 다 이제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초보적인 거로 단어 중심으로 이제 감성 개수를 조사해 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예를 들어 자립이다. 그러면은 그 요약문 속에 그 예를 들어서 뭐 수원구의 자립 기반 강화에 기여했다. 아, 이건 좋다.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그리고 중복 같은 경우는 사업 중복으로 인한 자원 낭비. 아, 이거는 부정적인 거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또 인력 같은 경우는 이건 중립적으로. 이거는 이게 긍정, 부정, 중립 이렇게 이제 나누는데 그것도 점수도 척도도 뭐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은 뭐 부정, 0은 중립, 1은 그 긍정 이렇게 해도 되고 마이너스 5에서 5까지 나눌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키워드별 평균 감성 개수를 한번 이렇게 여기서 조사를 해봤고요. 이거는 내가 했다는 것보다도 AI가 만들어준 그런 내용입니다. 감성 분석 결과를 보면 긍정적으로 쓰여지는 것들이 현지성, 그다음에 시민 참여, 자립 이런 부분이고 부정적으로 되는 거는 예를 들어 부패, 문제, 분절, 중복, 뭐 불신 이런 부분들도 이런 거는 부정적으로 쓰여 있고 중립적인 거는 이제 또 중립적이라고 이렇게 별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ODA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쓴 논문들에 대해서 주로 효과적으로 좋게 얘기하는 부분은 왼쪽에 있고 중간에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 오른쪽은 이제 중립적이다. 그럼 이것만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ODA 사업을 한다든지 제도화를 하려고 할 때 결국에는 그래도 부패라든지 부패 문제를 어떻게 건절시킬 수 있을 건지 분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임플리케이션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거는 제가 여기도 없는 건데 제가 그 국제저널에 발표된 외국 논문들이 ODA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다른 거 하면서 했는 건데 짤막하게만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국제저널에 발표된 외국 논문 ODA 찾고 거기에서 해피니스라고 하는 걸 관련을 지어가지고 과연 행복이라고 하는 거하고 유관되는 용어들에 대해서 그 개발도상국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거를 몇 개로 짤막하게만 그냥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내용만 좀 줄이면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ODA하고 관련된 것들이고 이것도 아까처럼 똑같이 이렇게 했고 한국 ODA의 정서적 영향에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이렇게 넣을 수 있는데 행복, 건강, 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게 이제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ODA 사업을 많이 하는 데 있어서 그 텍스트에 나온 것 중에서 보건 부분에 대해서는 좋아하는 정도가 0.2017 감성 점수가 주민 건강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하는 게 높아요. 보건. 그럼 공동체 부분, 커뮤니티 부분은 조금 낮고 미래 부분, 성장, 회복력 이건 데이터가 없고 이런 식으로 이제 점수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보건 또 여기서는 이렇게 했지만 분야를 나눠가지고 보건, 농업, 뭐 공공행정 이렇게 분야로 놓으면 각 분야별로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이런 게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한국 ODA의 정서적 영향에서 뭐 이건 예시하는 건 줄이겠습니다. 한국 ODA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쓴 논문들은 되게 보면 표현이 상당히 이제 좀 약간 절제됐다, 절제. 근데 중국 ODA 나온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중국에서는 대단히 아주 여기서 보면 remarkable boost라든지 막 dramatic improvement 이런 식의 중국에는 많이 나오고 한국에는 약간 좀 improving 뭐 quality of life라든지 이렇게 좀 절제된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다.
그리고 약간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서술 방식이 직접적인 것보다는 약간 간접적이다. 그리고 한국 ODA에 나와 있는 부분은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입니다. 신뢰 기반, 성과, 국가 이미지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분야별로 이게 보면은 보건 부분이 약간 제일 높고 교육 부분은 조금 낮고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한국 ODA를 얘기할 때 뭐 보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좋게 얘기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고, 또 인프라라든지 소득 부분은 사업을 했는데 그렇게 크게 뭐 도움은 됐는데 조금 도움이 됐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많이 됐다는 얘기를 해요. 제도 민주주의도 이제 조금 낮은 편이고, 그래서 보건 부분이 높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도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표현 방식도 예시가 좀 돼 있습니다. 보건이 아주 강하게 돼 있는 경우가 많더라.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요것만 한번 보시면은 차이나하고 재팬하고 코리아라고 하는 걸 넣었을 때 각각의 ODA 그 사업에 대한 감성 점수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한국이 중국이라든지 일본에 비해서 어떤 부분은 조금 약간 표현이 우리가 조금 못한 부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 정서적인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제일 위에 파란 게 이제 한국이고, 분야별로 용어별로 이렇게 저 약간 노란색이 중국이고, 일본이 조금 낮고 그런데 이 의외잖아요. 지금 중국이 높은 이유가, 그 중국이 높은 이유는 중국은 대형 인프라 사업을 많이 하거든요. 대형 다리 놓고 막 이런 걸 하니까 눈에 확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고, 한국은 헬스라든지 세티스팩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점진적으로 변화되는 약간 소프트한 측면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ODA 접근 방식의 차이가, 중국은 가시적 인프라 중심 대형 사업, 그다음에 한국은 조금 중장기 프로그램, 만족감, 일본이 이제 더 오히려 낮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중국 이런 건 제가 줄이겠습니다. 국가별로 이렇게 돼 있다. 그다음에 이제 이어가서 아까 그 토픽 모델링으로 한 31개 정도의 변수를 도출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변수들의 인과관계 지도를 한번, 이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인과 지도를 한번 작성해 봤는데, 어떤 게 앞에 어떤 게 다음에 영향을 미치고 이제 이런 관계가 나타나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는 여기 표시는 안 했고, 다만 여기서 노란색은 거버넌스라든지 인프라, 가치관, 이거는 정책 조정 변수도 거버넌스를 지금보다 조금 세게 많이 강화시키면, 그럼 어떻게 하면 파란색 효과성이라고 하는 저런 부분이 어떻게 좀 달라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중동에서 기름값이 올라가면은 이게 여파가 크잖아요. 여파가 자동차 수요도 줄어들고, 자동차 수요가 좀 줄어들면 지방세도 줄어들고, 지방세가 줄어들면 자산체 소득이 재원이 줄어들고, 이렇게 연계처럼 연계적으로 효과를 미치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미칠 수 있는데, 거버넌스를 강화하는 거, 그다음에 인프라를 또 강화하는 거, 오히려 국민들의 가치관 교육을 시키는 거, 이런 거를 시나리오별로 했을 때 저기 효과성에는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제 이걸 한번 살펴본 겁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기준선은 이거는 베이스라인으로 그냥 특정한 정책을 두지 않았을 때 한 3%씩 증가될 거다. 2025년 기준으로 하고 2035년 한 10년을 봤을 때, 시뮬레이션 기간을 그랬을 때 그냥 가만히 냅뒀을 때 이렇게 증가되는 부분이고, 시나리오 B는 거버넌스 부분을 강화했을 때, 거버넌스 부분을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의 그 얘기하는 코이카의 공공행정 부분을 좀 강화시켜서 그 나라의 행정 제도를 좀 바꿔주는 거, 여기에 많이 치중할 때, 그다음에 시나리오 C는 도로라든지 인프라 같은 거를 좀 강화시킬 때, 그다음에 오히려 이제 가치관 중심으로 그 국민들에 대한 어떤 정신 교육이라든지 이걸 시켜줄 때, 이렇게 될 때 이제 어떻게 될 건가라고 하는 거를 A, B, C, D로 봤을 때 요 정도로 퍼센트를 한번 주어봤습니다. 시나리오 A는 그냥 쭉 되는 거고, B는 거버넌스 쪽에 좀 강화시켜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시나리오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2025년도 전부 다가 0.61이다라고 하는 건 효과성이 제일 양호한 나라를 1로 봤을 때 지금 한국 정도는 한 0.61 정도 될 거다라고 보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A는 그냥 그대로 두었을 때
이 원조 효과성이 종국적으로 어떻게 될 건지, B, C, D는 B는 거버넌스 강화, C는 인프라 강화, D는 가치관 조회.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게 좀 나을 건가라고 봤을 때 이게 시나리오 그래프가 나오는데 제일 위쪽 이게 시나리오 이제 그 B에 해당되는 건데 거버넌스 쪽에 공공행정을 좀 많이 강화시켜 주는 게 원조 효과성 쪽에서는 좀 나아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하는 걸 추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파라미터를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해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모여가지고 토론을 하면서 각 변수 간의 관계를 한번 설정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별 특징은 A는 그냥 기준선 그냥 그대로 가는 거고 B는 이제 거버넌스 쪽을 좀 강화시키고 그 나라의 협치, 협업 이런 걸 강화시킬 때 C는 인프라 강화시키는 거, D는 시민 참여 강화시키는 거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이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본다면은 거버넌스 체계를 해당 국가의 거버넌스 체계를 좀 정비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약만 간단하게 하면은 일단은 변수를 한번 도출해 봤고 그다음에 인과관계 구조를 한번 만들어 봤고 시나리오 분석을 했고 핵심적인 그런 내용은 거버넌스 쪽을 강화시키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언으로 종합한다면 하나는 일단은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사실 거버넌스 쪽을 강화하라고 한다는 것도 이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개별 국가별로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CPS라고 하는 게 있고 우리나라에서 전 부처 차원에서 어떤 나라에 대해서는 뭐 어느 쪽을 강화시키자 이런 게 다 나와 있고 또 코이카에서도 CP라고 해서 컨트리 플랜이라고 해서 또 국가별로 중점적인 부분이 다 있습니다. 프로그램별로. 그래서 한 번에 뭐 확 바꾸고 이게 불가능한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버넌스 체계의 강화 쪽으로 가는 게 단순 인프라보다는 그래도 롱텀하게 봤을 때 좋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제언하는 거는 이거는 여태 효과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코이카에서도 저도 지금도 뭐 코이카 그 CP 평가라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가나, 세네갈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는데 효과성 평가 같은 것도 대개가 이제 목표 달성도라고 해서 뭐 개별 프로젝트로 친다면은 뭐 1000명을 교육시키기로 했는데 교육을 했나? 그러면 120%, 90% 이렇게 한단 말이죠. 교사 연수를 몇 명 하기로 했나? 이런 식인데 사실은 이런 아까 말씀드렸더니 정서적인 부분, 국민들이 어떻게 체감하고 어떤 느끼는지에 대한 그런 체감도 성과 지표도 길게 봐서는 좀 도입될 필요도 있다. 보조적인 지표라도 그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내용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요약해서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지정 토론은 여기 프로그램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원종준 과장님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원종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일단 토론 자리 이런 학술적인 자리에 요즘에는 많이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서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데 바로 이렇게 순서를 받게 돼가지고 좀 더듬더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저의 경험을 이제 잠깐 이제 같이 토론문은 다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남아있기 때문에 그 토론문하고 저의 경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드리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공대생이었고요. 그 학위를 하긴 했는데 그 과정은 다 도시 계획, 도시 설계 이런 그 전공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제 그 우연치 않게 국제개발이라는 그 분야를 알게 되고 저도 여기서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기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이제 공대에서 ODA 논문을 쓰겠다고 이제 교수님을 굉장히 당황시켰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라고 이렇게 좀 졸업하는데 좀 많이 고생을 하긴 했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한 15년 정도 그때쯤부터 이제 ODA에 관심 많이 가졌었는데 이렇게 ODA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렇게 그 ODA 안에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에
그 많은 연구자들이 썼던 1000편의 논문들을 다 이제 요약적으로 이렇게 짧게 또 재원과 함께 제시해 준다는 기회가 있는 것에 조금 부럽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부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방향성을 제시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학위를 하고 뭐 학술 쪽으로 갈 수도 있었겠으나 이게 저 역량이 부족한 관계로 그리고 연구를 할 때 또는 이제 ODA에 대해서 알아갈 때 이 사람은 이런 얘기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또 저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그리고 이게 정책이나 이게 어떤 정책 계획 수준에서 자꾸 학술적인 연구를 논의를 하는 것보다는 실제 사업에 가서 이루어지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코이카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속된 부서는 기후환경 경제개발팀인데 그 안에서 이제 도시개발 분야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행정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를 담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 업무를 나눌 때에도 어떤 이제 특정한 사업 지원 요청이 왔다 그러면 이거 공공행정인가? 도시 분야 아닌가? 이렇게 좀 안에서 이렇게 논의를 좀 하기도 하고요. 도시가 뭐냐라고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공공행정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대로 순서대로 말씀드리고 있지 않지만 이제 결론부에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거버넌스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추진하는 게 추진될 수 있는 실행 구조를 정비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내용은 다 이제 개발 효과성 그에 관한 논의 흐름을 좀 적어두었는데요. 여기 앞에 부분에 대해서는 짧게 요약을 한마디로 한다면은 이제 원조 효과성에서 최근에는 개발 효과성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2010년도에 DAC 회원국으로서 가입이 승인이 되었고 그 활동을 해도 좋다라는 승인을 받은 건데 그 이후로 15년 정도의 시간을 공여국으로서의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공여를 하고 있긴 했지만 뭔가 좀 더 본격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이 부여된 게 15년 정도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공여국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 작은 돈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였었고 그래서 공여국들이 어떻게 하는 것에서 효과성을 찾는 것보다는 최근에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여국들이 현장에 가서 했던 결과가 어떻게 개발에 이어졌어?라는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 내용 중에 인프라 관련된 사항들이 있었는데 인프라 중국의 ODA 같은 경우에는 인프라를 엄청 깝니다. 그래서 무조건 깔고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인프라라는 게 GDP를 높이는데 굉장히 큰 좋은 수단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엔 소득도 이제 늘어나는 것 같고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이런 효과들을 갖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뭐 대외 부채라든지 이런 문제들 좀 갖고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의 어떤 효과 이거에 대한 질문을 받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상원조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무상원조가 6조 5천억이지만 다른 나라에서 드리고 있는 비율 금액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습니다. 이게 0.21 GNI 대비 0.21%여서 비율 자체로는 높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들에 대비해서는 소득이 자체가 낮기 때문에 절대 규모에서는 아직도 작은 규모다. 그래서 어떤 정책적으로 그러니까 직접 인프라를 지어주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한계가 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더 중요한 게 원조 효과성을 추구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행정 체계를 바꿔주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실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거, 학술적인 것에 대해서는 깊이를 이제 여기 계신 분들보다 깊이가 좀 낮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토론문을 작성을 하면서 하나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코이카에서 그나마 이제 도시 분야에서 코이카의 도시 분야에서 그나마 이제 소개를 드릴 수 있을 만한 그 사례가 딱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11년부터 진행된 사업이고 베트남 중부 지역에 위치한 후에시를 대상으로 이어진 한 15년 정도 쭉 이어진 그런 사업 사례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그 다낭 많이 가보셨을 텐데 베트남이 북부에는 하노이가 있고 남부에는 호치민이 있고 그 다음에 하노이 옆에 이제 하노이로 들어가는 서울과 인천 관계를 갖고 있는 하이퐁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에는 호치민이 있고 꼰터가 있고 이렇게 있고 중부 지역에는 이런 양극 중심으로 이제 베트남이 발전해 왔는데 베트남에서도 균형 발전 이제 그 남북으로 긴 그 국토의 모양을 보았을 때 중부 지역에 대한 개발도 좀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발했던 게 다낭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다낭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 제2의 또 중부의 제2의 도시를 이제 직할시로 중앙 직할시로 선정하겠다는 이제 계획 정책을 발표했었습니다. 이거 이제 중앙 정부의 거버넌스이겠죠. 그거에 대해서 여러 도시들이 경쟁을 했었는데 그때 그 중앙 정부에서 요청했던 게 너희 도시가 이게 그 6번째 중앙 직할시가 될 수 있을 만한 자격이 있는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제출해라라는 이제 그 요청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그 후에시가 코이카에 요청하여서 그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준 사례입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종료가 되었고 그때 중앙 정부로부터 그 계획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는 앞으로 10년 뒤에 중앙 직할시로 승인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갖춰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이 됐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코이카에서도 이제 후속적으로 지원을 좀 계속 해오는 상황인데 두 번째 사업으로 이제 베트남 후에시 중앙에 보면 이제 하얗게 그 물이 지나갑니다. 한강과 비슷하게 그 도시의 중앙부를 관통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정비가 필요했었고 이제 이 도시가 관광으로 긴 주요 기능을 삼고 있어서 그 관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보행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또는 계획, 이제 공간 이런 것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 조금 올려주시면은 이제 사진이 조금 있는데요. 이게 밑에 사진의 왼쪽에서 밑에 있는 사진들이 두 번째 이제로 진행됐던 사업들에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이게 그 강 주변에 한 400m 정도 되는 보행로인데 여기가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낮에는 뭐 해가 강하지 않을 때는 산책로로 활용이 되고 있고 저녁에는 저렇게 버스킹을 하거나 어떤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큰 인프라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이제 시민들의 어떤 휴식 공간으로 활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도 이제 이 사업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꽤 높아서 세 번째 사업까지 진행이 됐었고 지금 이제 문화관광 스마트시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의 사례를 보면은 그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수원구 그러니까 장기적 그 거버넌스 체계 이게 굉장히 잘 작동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후에 여기 초반에 했던 공무원들이 지금까지도 그 시 정부에 있으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원 배경, 목적, 필요성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그 베트남 내부에서도 어필을 하고 있고 그걸 바탕으로 많은 투자를 이끌어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계획 마스터 플랜 사업을 하면서 사업의 안에 이제 실행 구조까지 좀 짜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업에서는 실제로 이제 사업 실행까지 된 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 도시 개발이라는 게 도시를 하나 개발한다는 게 굉장히 많은 자원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소요되는 재원을 다 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사업들을 진행을 하면서 이 도시가 필요한 재원을 스스로 찾아서 조달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것도 그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많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진행됐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도 사업 사례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고, 그래서 이제 이 도시가 ADB, USAID, GIZ, 독일의 원조 기관,
로부터도 그 재원을 유치를 할 수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전기 자전거 공유 사업 이런 것들까지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이카에서 진행했던 굉장히 그 적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사업으로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불쑥 첫 번째 토론을 시켰는데도 굉장히 재미있는 사례도 소개해 주시고 실무에서의 생생한 얘기를 잘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 토론은 최창윤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최영철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연구에 대해서 토론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아시다시피 국제개발협력에 이제 그래도 꽤 오랫동안 일을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늘 부딪히는 문제가 역시 효과성의 문제. 왜냐하면 어찌됐건 자원이 투입된 거고 그 자원이라는 거는 늘 한정된 자원 속에서 투입을 한 거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어떤 특정 영역에 투입을 했는데 소기의 목표 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단순한 프로젝트 레벨에서 효과성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사회 경제 발전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를 창출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 그 자원은 물론이거니와 시간 그다음에 거기에 투입된 물적, 비물적 자원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기회비용이 굉장히 발생할 수 있는 분야가 국제개발협력이어서 최근에 이제 뭐 다른 뭐 행정이나 정책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 분야는 이제 두 가지 특성이 있죠. 하나는 국내 정책일 경우에는 그런 기회비용이 다소 발생하더라도 아주 뭐 극단적이라면 그 자원들이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뭐 국내에서 선순환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추진한 정책들도 아주 뭐 극단적으로 비유를 하더라고요. 근데 국제개발협력은 이 특성 중에 하나 여러 특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위 말하는 정책 집행 대상이 자국 내 국민이 아닌 거잖아요. 가까이 있는 뭐 주변국일 수도 있고 정말 우리들이 듣지도 못했던 나라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 자원을 부담하는 세금을 예컨대 예산을 부담하고 있는 자국 내 국민들이 상당 정도로 불만이 있을 수 있죠. 불행인지 다행인지 개발협력이다 인지도가 떨어지면 다행인데 최근에는 이제 국제화된 사회에서 그 특히 예산 제약이 굉장히 심해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경제 성장이 이제 단계들. 그래서 과연 우리의 이런 7조에 달하는 예산이 교수님 말씀대로 특정 부처 예산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거든요. ODA만 거의 7조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정의 효과가 없을 경우, 없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없다고 인식될 경우 국내는 물론이거니와 수용국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 그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연 효과성을 어떻게 달성할 거냐도 문제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이 늘 고민하는 게 측정을 어떻게 할 건가. 그 평가 기준, 평가 변수에 따라서 너무 다른 스토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OECD라든가 그다음에 월드뱅크나 뭐 이런 국제금융기구 개발국에서 늘 효과성을 강조하지만 그와 동시에 방법론을 되게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누구나 동의하기는 힘들죠, 사실은. 예컨대 뭐 부패, 우리가 흔히 아는 부패, 거버넌스 지수 이런 여러 가지 지수들이 있는데 늘 이제 여러분들 뭐 그리고 저도 그렇고 논문을 쓸 때 가장 먼저 들여다보는 게 그 지수 개발과 관련된 어펜딕스 설명문이 막 있잖아요. 테크니컬 노트라고. 그걸 이제 꼼꼼히 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쭉 있고 결론은 뭐 이 한계가 있으니 잘 활용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데 오늘 그 교수님 발표를 이제 그 미리 발점은 받고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너무 반가웠던 게 제 뭐 개인적인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제 박사 논문을 북한 평양에서 발행하는 경제연구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이제 시메틱 네트워크를 그때 당시에 한 10몇 년, 20년 가까이 했는데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런 그 프로그램이나 소프트 앱이 있었으면 정말 뭐 1년 반에 2년 정도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겠다. 제가 시력이 굉장히 나빠졌거든요. 엑셀로 아시잖아요. 그 단어 추출해서 그걸 영어로 번역을 한 다음에 한 단어 하나 또 북한이니까 원문이 없잖아요. 그걸 이제 어떻게든 입수를 해가지고 거의 뭐 PDF 파일 비슷하게 된 거 상태도 별로 안 좋고 그거를 하나하나 해서 네트워크 애널리시스 그다음에 시메틱 네트워크 애널리시스를 하면서 논리 구조 이런 것들이 이제 정책 변화를 분석을 했는데 그런 면에서 오늘 그
발표를 들으면서 첫 번째는 방법론의 그 진화를 교수님께 직접 이렇게 적용해서 소개시켜 줬다는 게 너무 반가웠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어떤 효과성의 문제에 대해서 그 깊이 있게 지금 연구를 해주셔서 뭐 저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우리 개발염에 관심 있는 분들이 함께 한번 활용을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그 감사한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방법론 관련해서는 다음 페이지인데요. 뭐 방법론 관련해서는 교수님께서 또 잘 설명을 해주셔서 전체 그 텍스트를 대상으로 해서 주요 추출, 그 다음에 주요들 간의 빈도수는 물론이거니와 연결망 분석, 그 다음 뭐 벡터 어널리시스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입체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늘 주관성이 개입할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께서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이 그런 패스를 이렇게 쭉 따라가다 보면 상당히 객관적인 나름 객관성을 확보하면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쯤은 본인의 그 저도 포함해서 다른 주제로 연구를 하더라도 방법론은 뭐 공통적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오늘 말씀하셨던 그 몇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가 인과성 분석 조금인데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감성적이 굉장히 그 흥미로웠습니다. 그 단어를 감성 지수화해서 긍정, 부정, 뉴트럴로 해서 측정해 본다는 게 굉장히 지금 국제개발협력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제가 뭐 모를 수도 있지만 상당히 그 많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번째 분석하신 거는 굉장히 흥미롭고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거기다 또 국제 비교까지 해서 대한민국의 국제개발협력의 수용성 측면이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효과성은 어떤 계량화가 가능한 변수라고 한다면, 감성적 측면은 그 수원국의 수용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소프트 파워와 관계된 분야에서, 그런데 저희들처럼 이제 숫자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관과했던 부분이었던 거예요. 지수 뭐 몇 퍼센트 성장, 전년 대비 등등이었지. 그 수원국 국민들이 실제 느끼는 어떤 수용성, 감성적 부분을 굉장히 놓쳤는데, 이 부분은 한번 깊이 있는 연구를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과 구조 분석 등등 있었고요. 충분히 4개 정도 가능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논문 1000편 정도를 이렇게 훌륭한 앱을 통해서 최근에 챗GPT 포함해서 효과적으로 논문 제목 자체가 효과성인데 연구 자체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편 정도의 논문도 이렇게 빨리 그 계량화한 연구가 가능했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그 인상 깊었습니다. 다음 내려볼까요? 그래서 이제 뭐 제가 그 외람되지만 충분히 뭐 연구 방법론이나 그다음에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뭐 120% 존경을 하고 싶은데요. 다만 이제 몇 가지 그 함께 이 분야에 있기 때문에 교수님에 대한 논문에 특정된 코멘트라기보다는 개발협력의 이른바 효과성을 함께 고민하는 칼리그로서 한번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역시 이제 논리적 연결성인데 늘 이게 이제 그 숙제들입니다. 그래서 효과성 그러면 대부분 이제 두 측면인데, 하나는 당연히 수원국의 효과성일 수도 있고, 두 번째 공여국 입장에서는 그 자원 투입의 효율성, 효과성 쌍방이 가능한 거거든요. 사실은 효과성이라고 할 때는.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수원국과 공여 공이 집행의 효과성도 있고 그 수원국 입장의 효과성이 이제 그 5인 경우인데, 이게 이제 그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예컨대 우리나라의 그 규모가 지금 7조인데 거의 뭐 2,000여 개 사업에 지금 흩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개별 프로젝트 레벨로 내려가면 스케일 규모가 중국이나 기존의 공여국에 비해서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전체 볼륨 자체는 많이 성장을 했지만, 그래서 아마 지금 코이카 과장님도 오셨지만 한 2년 정도 만에 예산이 거의 뭐 한 3조 가까이가 늘다 보니까 실무진의 업무 부담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질적 매니지먼트의 질적 캐파시티나 이런 게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지금 엄청나게 투입되니까 사업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근데 수원국 입장에서도 뭐 사업은 많이 들어오는데 시차가 있는 거잖아요. 사업이라는 게 뭐 투입됐다고 바로바로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효과성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그 기준점을 그래서 레퍼런스 기준점을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늘 숙제인데 이번 연구에서는 키워드 중심으로 하는 장점도 있고 한계도 있는데 역시 빈도수 그다음에 많이 나오는 키워드가 중요한 것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코릴레이션이 있긴 있는데 제가 그 네트워크 어널리시스 하면서 늘 얘기하는 게 우리가 친구들 100여 명 있는 것보다 아주 극단적이지만 예컨대 뭐 아주 결정적인 오바마라든가 이런 사람 한 번 만나도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저 포함해서 우리 일반인들 100여 명이 천 번을 만난들 별로 뭐 사교성은 있을 수 있으나 임팩은 별로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뭐 궁극적인 뭐 최고의 정책 결정자라든가 리더는 뭐 1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뭐 3년에 한 번 영국 그 프로젝트 주기 중에 단 한 번을 만나도 결정적인 결정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임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빈도수 중심의 연구가 늘 중요도를 담보하지 않는다. 임팩이랑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착시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많이 나오면 중요해 보이는 거고. 그게 이제 첫 번째 그 논리성이 있는지 문제고, 두 번째는 그 역시 이제 변수 뭐 조금 방법은 좀 죄송하긴 한데 공변성이 있잖아요. X, Y면 함께 이게 이제 움직여줘야 되는데 효과성이 종속 변수인데 앞에 키워드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이게 순서가 잘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최근에 연구의 트렌드를 반영하다 보면 그 논문들이 많이 쏟아지는 해가 또 있거든요. 근데 딱 피어 리뷰 페이퍼가 한번 나오고 나면 거기에서 등장한 그 단어들이 그 다음에 그 다다음 연도에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어 리뷰에서 뭐 이런 파트너십을 강조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개발 협력하는 사람들이 우르르 이제 논문을 쓰는 거죠. 그다음에 수원국의 주인 의식을 강조했다라는 커멘트가 나오면 소위 막 오너십에 대한 논문들이 쫙 나오는 경향이 있어서 한번 10년부터 25년까지 15년의 시차가 있기 때문에 구간별로 한번 쪼개서 타임라인에서 T1, T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초기 OECD 가입한 초기 뭐 5년, 그다음에 성장기에 있는 다음 5년 대한민국의 개발 협력 보더라도 그다음 최근에 이제 안정기 뭐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대별로 키워드의 추이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거기에 따라서 정말 효과성에 변화를 주는 키워드의 변화였는지 아니면 소위 말해 연구 트렌드에 따른 빈도수의 증가로 인한 착시 효과였는지가 이제 문제인 거죠. 이게 이제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되게 흥미롭습니다. 시나리오 구성을 충분히 할 수도 있고 이런 시도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서 저도 굉장히 주의 깊게 이제 봤던 부분인데, 다른 기준선은 이제 되는데 기준선 3%, 거버넌스 향상 7%, 3%, 5% 이런 이제 상정을 하신 건데, 보통 거시경제 성장을 얘기할 때 7% 시뮬레이션 많이 활용하거든요. 연평균 7% 성장 그러면 그 국가의 경제 성장이 상당히 양호하다라고 암묵적으로 룰 오브 썸으로 뭐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는 거지만 거의 뭐 100년, 200년 가까이 경제학의 그런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했을 때 대략 7% 성장 시 12년을 하면 굉장히 안정적이고 성장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주 급격한 성장 얘기할 때 보통 12%씩 7년 정도 꾸준히 성장하면 고도 성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대한민국이 이제 12% 거의 뭐 70년대 했었고 중국이 과거에 10%대 성장을 했는데 7%가 그 고도까지는 아니지만 높은 성장률을 얘기하는 사회과학 경제학 분야에서 암묵적으로 얘기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7%는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좋은 거버넌스. 근데 문제는 다음 분야인데요. 이게 이제 뭐 잘 알고 있지만 거버넌스 그러면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게 WGI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연구에서 뭐 엄청 많이 쓰는데 이 지표가 지금 6개 있는데 예컨대 7% 성장이라고 했을 때 거버넌스의 7% 성장이라고 그랬을 때 이 6개 항목이 연결되어 있기도 한 되게 개별적이거든요. 그러면서 전체 애그리게이트된 넘버는 마이너스 2.5에서 2.5로 해서 발표할 때는 예컨대 뭐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의 거버넌스 지표가 뭐 1.2다. 그러면 6개 총합으로 이제 쓰는 거고, 연구할 때는 이 6개 지표를 하나씩 이제 디셀렉트 해서 쓰잖아요. 근데 과연 7%라고 하셨을 때 이걸 전체 지표에 7%에 적용이 되는 건지, 아니면 어느 한 항목에 굉장히 밸런스가 유지되기 힘들거든요. 예컨대 전제주의 국가, 특히 그 권위주의 국가 같은 경우는 정부 효과성 굉장히 높게 나타나거든요. 상대적으로. 반면에 커럽션이나 트랜스퍼는 낮잖아요. 근데 에그리게이트 하면은 평균의 함정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약한 부분 거버넌스 이펙티브니스는 높은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룰 오브 로라든가 그다음에 보이스 이런 거는 낮을 텐데 7% 성장이라고 했을 때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거냐? 이게 쉽지 않은 거죠. 네. 그래서 경제 매크로 예컨대 뭐 GDP 7% 성장, 그다음에 GNI 7% 성장은 수치가 딱 하나밖에 없으니까 지표가. 그다음에 뭐 실업률, 그다음에 취업률 7%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한편으로. 근데 거버넌스는 예컨대 WGI만 해도 6개 항목이고 이걸 애그리게이트 했을 때 디셀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7% 저기는 굉장히 힘든 거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느냐 부분이 이제 숙제가 조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하면 정말 오랜만에 저희들 양적인 연구, 뭐 효과성으로 맨날 그 숫자로 산수만 하다가 이런 깊이 있는 또 네트워크 키워드 중심으로 감성 분석까지 한 거에 대해서 이 분야에 함께 있는 저로서는 되게 감사한 마음도 들고 저 역시도 많은 연구 아이디어를 얻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이제 플로어에서 질문이나 코멘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너무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조금 그 실무에 이제 되게 흥미로운 사례들 원종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좀 예전부터 좀 ODA 관련해서 궁금했던 점이 있어서 좀 질문을 질문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학부를 졸업할 때쯤 코이카에서 그때 한 2010년도 초반이었나? 그때 서울에 이제 뭐 여러 대학들의 뭐 ODA를 약간 홍보하면서 약간 대학생들을 이제 뭐 캄보디아를 포함한 몇 개국에 이제 파견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집행 중이던 여러 가지 사업에 이제 뭐 그 사이트도 가보고 그래서 그때 저희가 약간 저희 팀은 프놈펜을 갔었는데 그때 약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렇게 마을 되게 최빈국의 가장 이제 못 사는 지역들을 이제 타겟팅해서 가서 뭐 그때 이제 가장 또 큰 사업 중에 하나가 우물을 많이 파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막 보고 하는데 또 한쪽에서는 이제 현장에서는 우물을 일단 파는 게 뭐 이유가 뭐 어제 가장 뭐 대표적인 게 뭐 식수를 보급해야 되고 건강 이제 뭐 보건적인 뭐 또 어떻게 보면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뭐 그런 순 기능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이게 환경 오염에는 또 악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집안을 약하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좀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도 생기는 거죠. 근데 뭔가 어떤 특정 사업을 진행하고 추진하고 장려하고 지원하고 하는데 뭔가 우리가 어떤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할 때 보통 intended consequence를 주로 중심을 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우물 뭐 하는 사업을 뭐 평가할 땐 대부분 그러면 그 지역의 뭐 보건이 어떻게 되고 사회 경제 발전이 어떻게 되고를 중심적으로 보지 환경은 조금 부차적으로 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뭐 국가 차원에서 또는 코이카 차원에서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개발을 아까 OD에서 개발로 넘어간다 하셨는데 그 사업들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앞으로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좀 더 집중적으로 만약에 선택과 집중해야 된다면 지금같이 트럼프 약간 이런 기조에서 이제 한다면 이 사업성 평가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에 어디에 대한 특정 사업들을 평가할 때 어떤 결과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했을 때 다른 쪽에 또 트레이드오프가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아까 사례에서는 뭐 그런 사회경제 발전될 수 있고 보건은 나아질 수 있겠지만 환경은 안 좋아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이제 아무래도 저희 연구자 뭐 정책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최대한 내로하게 이제 스코프를 이렇게 딱 정해서 하지만 이런 문제들 어떻게 생각하시고 저희가 앞으로 생각해야 될지 좀 너무 길어졌네요. 궁금합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효과성이라고 할 때는 이제 오늘 나눴던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업의 내부, 그러니까 투입되는 재원이 직접 전달되는 경로에 있는 그 시나리오 또는 이제 그 수혜자에게 가는 경로상에서 어떤 효과를 발생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논의일 것 같아요. 그래서 거버넌스가 좋아야 된다, 실행 구조가 좋아야 된다 하는 것들은 이제 그
투입된 재원이 이제 베네피셜이라고 하는 수혜자에게 가는 경로에 있어서 효과가 좋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이 없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규율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환경사회 영향 평가라는 것들을 꼭 그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DAC라든지 뭐 그 코이카 사업에서도 어떤 특정한 개입이 부정적인 영향을 일으키지 않는지, 그게 그 정도가 뭐 막대한지 보통인지 아니면 없는지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게 영향이 크다면 이 사업은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게 그 리스크가 이제 발생해서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이제 환경적인 영향을 일으킨다 하면 이 사업은 되어서는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영향이 있지만 메이크업 할 수 있다. 그러면 걔는 이제 카테고리 A, 높은 등급의 카테고리로 가지고 관리되면서 이제 쭉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주를 발생시키면 이제 이게 환경적으로 댐을 지으면은 그 주변 지역에 안개가 생기고 뭐 수문 환경이 바뀌고 우물을 파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물을 팔면은 이제 지하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지하 수위가 낮아지면은 뭐 다른 이제 농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추적을 해가지고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 추적을 해서 우리가 이만큼 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도 관리를 같이 할 거예요라는 이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그 이제 효과성과 영향을 구분해서 관리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코이카는 사실 그런 이제 ESS를 하고 있긴 하지만 아주 엄격하게 규율하고 있지는 않은데, MDB라든지 이제 대형 인프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도로를 하나 깔면 이제 생태계를 파괴시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MDB 같은 데서 또는 GCF 이런 데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개 다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사업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많이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알면서도 하기가 힘든 그런 부분이어서 못했는데 다음에 했을 때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원종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이제 원조 효과성에서 개발 효과성으로 가고 있다. 이거는 정말 바람직한 부분인 것 같고 또 현장에서 정말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수혜국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계속적인 방법론 같은 것도 많이 개발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런 면에서 공무원의 역량이랄까요, 우리 행정대학원하고 많이 관계되어 있는 이런 해당 국가의 행정제도라든지 거버넌스 부분을 개선하는 그런 노력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개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이제 최 교수님께서 방법론적인 그런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다 동의하고 제가 다음 논문에 더 고민해서 이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네트워크 분석의 한계가 이제 빈도수 중심으로 되고 또 그거에 따라서 노드 수가 커지고 있고, 그게 연결 중심성, 내향, 외향 이게 다 이제 그대로 되고 있는데, 정말 단순하게 고리만 많다고 해서 이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느냐도 그거는 이제 아닌 부분이 있죠.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은 별도의 또 방법이 이제 여기 필요한데 거기까지는 제가 못했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이제 이를테면은 연결 중심성이 있고 뭐 매개 중심성 같은 게 있고 또 개별 변수 간 중에서도 가장 연결 관계는 많지 않지만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걸 찾아내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제가 못했습니다. 그건 다음 기회에 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의 효과성이 사실은 이제 전후 비교를 하는 게 맞는데 이 텍스트 분석의 한계상 그것까지 찾아내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게 이제 이 방법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특히 또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시차가 생기는데 그것까지는 이제 고려하기가 조금 어렵고,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파워심, 제가 쓰는 게 프로그램이 파워심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걸 쓰면은 어떤 그 거버넌스에 대한 개선을 했더라도 여기서 곧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게 한 1년 뒤에 나타난다든지 2년 뒤에 나타난다든지 이런 걸 고려할 수 있는데 이번 시뮬레이션은 그것까지는 제가 고려를 못했습니다. 그 좀 절차가 좀 복잡하고 해서요. 그다음에 이제 시나리오별로 그 거버넌스 부분 예를 들어서 7% 특히 이제 거버넌스라고 하는 걸 할 때 여러 가지 그 세부 지표들이 있는데 그걸 통으로 보느냐, 하나하나 다 따지고 보느냐. 여기서는 부득불 그냥 이제 전체로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실 안에 있는 세부 지표들이 다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그것까지 하나하나 다 이제 따지지는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음 연구할 때 그런 부분은 반영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학교에서 키르기스탄 출장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 출장을 간 그 이유는 저희 학교에 이제 GMPA 프로그램 졸업생들을 이제 만나러 갔었고 그 당시에 그 들었던 얘기가 한국에 아마 코이카랑 같이 아마 저희가 이 개도구의 학생들을 교육을 시켜줄 텐데 그 이후에 교육 이후에 졸업생들 관리가 좀 아쉽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가 이제 일본이 그런 졸업생들 관리를 굉장히 잘해준다. 그래서 졸업생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네트워크가 발달돼 있고 그래서 그들끼리 또 그렇게 인적 네트워크를 쌓아가면서 그런 이제 교육 원조의 효과가 이렇게 배로 드러나는 그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고 그 당시에 또 저희가 이제 키르기스탄을 갔으니까는 이제 관광을 가는데 그 관광을 가는 길에 다른 데는 이제 길이 잘 안 닦여 있는데 그 저희 관광지 가는 곳에는 고속도로가 잘 닦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좋은 길은 이거는 누가 가고 있는 거냐 그랬더니 거기 저희 졸업생들 중에서 저희를 가이드해 주시는 분이 중국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근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중국에서 이렇게 요새 들어와서 키르기스탄이 굉장히 뭐 길도 크게 내주고 있고 하는데 그런 그 공사를 할 때 로컬 인력을 안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업을 할 때 로컬 인력을 쓰면은 이제 그게 로컬 일자리 창출이 될 텐데 절대 로컬 인력을 안 쓴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최영철 교수님 그 아까 국가별 비교를 해주셨을 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제 눈으로도 확인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뭐 아까 저기 최 교수님께서 토론하실 때도 말씀하셨는데 ODA라는 정책은 참 재미있는 거예요. 우리가 낸 세금으로 다른 나라에 가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 효과성을 어떻게 평가할 건지라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 여러분들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 1학기 마지막 정책지식센터 포럼인데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방학 중에도 특별 기획 세미나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공지가 올라가면 그때도 와서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지식센터 포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